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두 번째 출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조사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 가장 핵심되는 그 쟁점은 배임죄. 한마디로 공공으로 그 이익이 들어가야 될 것을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 되는 것을 몰아줄 의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결정과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그 대장동 세력과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그 주로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나아가서 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내지는 경기지사 시절에 대장동과 관련했던 진술과 지금 진술이 상당 부분 변경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 사업이었다고 하다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을 비롯한 그 일당들이 오히려 이익을 본 것이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안을 두고 왜 그렇게 진술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와 같은 배임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그 철화동인 1호 그분이 누구인가? 과연 그 이익을 이재명 그 대표가 뒤를 돌려서 받으려고 했는지, 이 뇌물 내지 부패방지법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수사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배임 혐의에 대해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한 게 네. 어떻게 배임죄냐라면서 혐의를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왔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논리나 물증이 좀 충분해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까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검찰 조사 상황을 보면 유동규 씨 진술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아니면 물증 같은 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물론 검찰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는 사실상 정해져 있고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공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길 때 기소 시에 사실 유의미한 물증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어쨌든 아주 확실한 뭔가의 물증들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최근에도 이제 TV조선 예. 보도로 이제 나타났지만 나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직접 의원들에게 했다라고도 하고요. 내가 오히려 그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환지 방식을 수용해 주지도 않았다. 내가 기본적으로 설계 문제인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 좀 강력하게 본인의 이제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30쪽 정도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성남FC 후원 의금 의혹 관련해서도 서면 진술서를 이제 대체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자, 이렇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안 하게 되면은 묵비권은 아닌 겁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에 가서는 완전히 모르쇠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물증이 드러나니까 상당 부분 당혹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 묵비권 전략으로 갔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사에 협조하지 네. 않았다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막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 예.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묻건 나는 서면에 있는 그대로다라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을 그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미리 서면으로 진술한 것과 다른 증거를, 예상치 못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를 예. 했을 때는 결국 본인 스탠스가 꼬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은 벌써 100장 넘게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00장 넘는 질문에 예 아니요만 대답한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 조서가 거의 200장은 될 것인데
기껏 한 30장 정도 되는 네.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검찰이 준비했는 거에 대한 모든 답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지난번 성남 같은 경우에 조사할 때도 6시에 나는 끝나고 가겠다라고 했다가 6시 무렵에 이 객관적 물증으로서 다른 증거를 들이대니까 상당 부분 당혹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과연 30장 정도로 준비된 것으로 다 가름한다라고 계속 진술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진 카드가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무력화하실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서면 질서가 네.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서면 질서 전략이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진술서를 냈는데 어떤 답변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는 이제 보장이 돼 있는 법적 권리고 성남 FC 관련해서도 본인이 진술서를 좀 간략하게 제출을 하고 어떤 대답을 가름하는 용도로 썼는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좀 쟁점이 더 합니다. 성남 FC보다. 그래서 아마 수사 검사가 직접 이제 그 조서를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성남 FC보다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30쪽에 달하는. 그렇다면 일부는 이 진술서의 내용으로 가름하고 본인이 또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단독 보도가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거 대장동 팀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일정 비용까지 지원해줬다. 한 번에 이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10여 차례 지원해줬다라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검찰에서 어떻게 죄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휴가 가는 비용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네. 결국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성남시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다른 돈을 받으면 그거는 뇌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규 본부장이 그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지금 현재 이제 보좌관과 지금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으로부터 시장님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호텔을 예약해달라라고 해서 수십만 원을 건넸고 그 이외에도 마포에 있는 한 역 근처에서 네. 한 5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개인적인 일정 비용으로 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출석해서 수사를 받을 때 질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건넨 후에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표 역시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비단 이것만 아니라 유동규 씨의 진술은 돈이 직접적으로 건너간 상황을 설명할 때는요. 정진상에게 428억 원을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에 가도록 전달시키도록 해서 정진상 측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번에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요. 일단 호텔비든 필요 네. 경비 등과 관련해서 100만 원, 150만 원 내가 비서진에게 줬는데 현금으로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의 흐름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가 갔을 것이다. 그러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로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사실을 몰랐다면 네. 본인이 그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비서관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실제로 지급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지급이 됐다면 비서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썼는데 모르는지 이게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을 텐데요. 실제로 본인이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금원이었는지 몰랐다라고 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건너갔는지 그 금액이 유동규가 이야기하는 금액이 맞는지부터 사실 검찰이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네. 가는 게 개인 휴가 일정으로 돈을 쓰는데 본인이 이게 어느 돈인지 모를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사실 지자체장을 이제 지내신 분들한테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예전에도 법인카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 필요 경비가 일단 움직일 때마다 많이 들고 이게 개인 일정인지 또 공식 일정인지가 좀 애매모호한 적이 있어서 이걸 비서진들에게 좀 일임하고 비용 결제하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다라고 해서 이 경우도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을 예약을 해달라라고 했고
돈을 한 70만 원 정도 제공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날은 일자를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성남시장으로서 휴가 가면서 그 예약을 부탁했던 호텔에 직접 휴가를 간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조사하는 것이 매우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호텔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자금 흐름이나 통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 부분 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왜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유동규를 통해서 돈을 계속 받았을까? 결국 천화동인 1호를 전체적으로 이제 400억이 넘는 돈을 저수지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퍼왔지 않느냐는 그 의문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결국 이와 같은 유동규 씨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로부터 전체적으로 한 425억 정도 되는 돈을 계속 묵혀놓고 계속 돈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신빙성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수사 부분은 뭐 검찰이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장동 팀이 이 대표의 그 측근에게 돈을 건넸다면 그 측근을 먼저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결국 이와 같은 조사가 있으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가장 핵심 특히 이제 대장동 세력, 남욱을 비롯한 대장동 세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를 했던 사람이 유동규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본인이 모든 걸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다가 결국 진술을 다 이제부터는 사실을 밝히고 본인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나오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 맥락상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얘기한 것처럼 그 돈을 단순히 진술뿐만 아니고 그 돈이 실제로 유동규가 가지고 있던 현금 내지는 계좌에서 돈이 나온 것인지 그 무렵에 어떤 식으로 해서 A 보좌관에게 전달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번에 출석에서 이 대표가 조사를 할 때 질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죄 자체도 뇌물죄가 될 수 있지만 그 뇌물죄가 만약에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 누구인지 이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아마 검찰로서는 아주 심도 있게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구속영장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될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기소는 수순이겠죠. 그리고 성남FC와 대장동을 묶어서 기소할 거고요. 아마 이번 대장동 조사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면 영장 청구 가능성 저는 거의 100%에 수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소환에 응했습니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명분이 깎이는 겁니다. 소환에도 응했고 어쨌든 검찰 조사에는 좀 협조를 하는 모양새인데 영장까지 져서 신변 확보를 한다.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를.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영장 청구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졌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검찰이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성남FC와 관련된 성남지청의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검찰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여러 번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성남지청의 성남FC 관련된 사건과 대장동 관련되는 사건을 최종적으로 수사한 다음에 하나로 엮어서 이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칙적으로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비리와 관련돼서 현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과 관련돼서 범죄 액수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완전히 나는 모르쇠로 하면서 법원에서 사실을 밝히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검찰에 지금 서면 진술서를 내는 식으로 이 부분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묻는데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거는
형식적으로는 진술에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제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니까 그런 법률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빠삭하게 좀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검찰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결국 기자에 말씀드리기 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임시국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다 보니까 먼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결국 지금으로서는 방탄국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의도에서의 어떤 국회에서 영장 실질 심사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체포 동의안을 의결을 할 것인지. 오히려 그 부분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